계약의 해제인데요. 그러면 해제의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해제는 왜 만들어진 제도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갑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럼 이 경우에 을의 승낙을 받아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 뭐 있었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취소는 언제 하라고 법이 정했어요?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취소는 제착사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계약의 해제입니다. 그럼 해제라는 걸 만든 입법 취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합의한 거니까 서로를 옭아매는 구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깨뜨리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해제라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이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타날 수 있냐면 오로지 계약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는요. 계약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을까? 단독행위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친구가 사기치는 바람에 채무를 면제해 준 거야. 그럼 채무 면제는 계약의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죠. 근데 사기로 인해서 면제를 해줬다면 채무 면제를 뭐 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도 취소가 되는데 해제는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건 법률상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작용한다? 계약. 그러니까 취소랑 해제 중에서 어느 게 더 엄격하고 제한적일까? 시컷 설명했더니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계약, 취소는 다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제3자 보호되는 것도 제한적이고요. 돌려주는 것도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해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거다라는 거고. 근데 뭐 해제 종류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안 보셔도 되겠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소위 법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거의 집중적으로 지체와 불능에서 나옵니다. 특히 지체. 그러니까 이행지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조문 이름이 지체입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건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OX. 틀려. 즉시는 안 되고 일단 뭐 한번 하래. 최고. 촉구하는 거죠. 너 이행해 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 해제하는 거야. 그런데 단서조항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와 불능을 볼 텐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이행 지체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줬어요. 그럼 중도금을 안 준 건 지체겠어요? 불능이에요? 돈 안 준 건? 지체. 돈 안 주는 건 불능 없습니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만 없지 딴 데는 많잖아요. 구에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행이 늦어질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2월 1일 날 을이 중도금을 안 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시간 한번 주라고. 그걸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최고. 바로 해제는 안 되고요. 상당한 기간을 여유 있게 한 달이나 줬어요.
한 달 기간을 줬는데 그래도 안 주네? 그럼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해제는 안 되고 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고를 하긴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을이 2월 1일 날 중도금을 딱 안 주니까 갑이 을한테 앞으로 2시간을 주겠다 라고 최고한 거야. 최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 최고를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최고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다만 유효하지만 해제권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그때 해제권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뭐야 이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유효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면 무효인 거랑 뭐가 달라? 뭐가 다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야? 최고를 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유효니까 최고를 또 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 지나면 되는 거야?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판례 태도는 최고할 때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비을한테 아이 빨리 줘 라고 하면 그것도 뭐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뭐만 지나면?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그건 해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얘가 2월 1일 날 중도금을 안 주니까 바로 해제해버린 거야.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뭐로 인정하냐면 최고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에는 방식이 필요하겠어요? 방식이 필요 없는 거야. 방식이 필요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체인데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기행위와 그리고 여기 아까 법조문에 있었죠.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경우야. 얘부터 보죠. 정기행위. 정기행위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기일에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기일을 놓쳐버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또는 딸의 돌잔치를 하려고 돌떡을 주문했어요. 우리 집 애가 며칠 날 돌이니까 돌떡 여기까지 가져오세요 라고 했어요. 돌잔치 끝나고 가져오면 목적이 달성돼야 안 돼? 안 돼.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어요. 그럼 결혼식 예복을 주문하면 언제까지 나와야 돼? 결혼식 전까지 나와야지. 결혼식 끝나고 뭐 신랑 신부 퇴장하는데 그때 갖고 오면서 막 다음에 할 때 입으시라고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야. 그게 지금 정기행위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으니 이제 최고라는 게 의미가 없죠. 돌잔치 끝났는데 언제까지 가져오세요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야? 거절 의사를 표시했대. 을이 갑한테 중도금 일자에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지 마. 난 절대 안 줘 이럽니다. 근데 절대 안 준다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좀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해제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얘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히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돌잔치 끝나고 나면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뭔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난 중도금 안 줄 거예요 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건 아니고 갑이 뭐는 해야 돼요. 그러면 나 해제야 라고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한다. 요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보시면 1번에 보통의 이행지체라고 써있죠.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건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예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고 최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행위는 뭐가 필요 없다.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보통의 이행지체인데 제일 기본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됩니다. 여기 끝에서 넷째 줄에 주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무효가 아니고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유효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외.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때는 최고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45조가 있어요. 이게 정기행입니다.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실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기행위. 정해진 기일에 해야만 하는 행위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고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니은에 주의할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곧 해제 효과가 바로 생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능이에요. 아까 우리 불능 봤잖아요. 그럼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 아까 갑이 을에게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다 탔어요.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에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려면 갑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지. 만약에 얘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잘못이라고 써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채권자의 잘못이면 아까 538조의 예외, 위험부담의 예외 규정으로 가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나오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불능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불능인데 뭔 최고겠어요? 또 자기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그냥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능을 잠깐 보면 불능은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최고 필요 없고 그리고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반대급부의 제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해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을 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등기 청구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갑이 등기를 을에게 주지 않고 병에게 또 팔아버리고요. 얘한테 등기를 줘버립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규과정 가서 이중매매라고 볼 거예요. 1, 2, 두 번 이중으로 판 거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얘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지. 그럼 선일 때만 취득할까? 선악불문일까요? 선악불문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적극가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무효가 되겠지만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자, 그럼 얘가 등기에서 소유자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단순한 이행 지체일까요? 불능이 될까요? 이제 불능이다라는 게 판례요. 그러면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럼 이때 얘가 계약을 해제할 때 언제까지 안 주시면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원래 등기 주기란 날짜가 언제였냐면 12월 29일이었어요. 근데 얘한테 등기 넘어간 날짜가 21일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21일 날 등기 넘어갔을 때 29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할까요? 지금 바로 하면 될까요? 바로 하면 되죠. 그럼 얘가 해제할 때 얘한테 잔금 주면서 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다 필요 없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을은 즉시 해제하는 거지 최고나 이행기, 제공은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불능 시예요? 불능 나오면 무조건 언제라고요?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요게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불능은 뭐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이행기 제공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랑 불능 두 가지가 핵심이고 특히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죠. 지체 좀 전에 보신 거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은 그냥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가볍게 보세요.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써있네? 그럼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지.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치 못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한 가능.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요. 추후에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추후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요. 그럼 추한이 가능하다면 바로 해제해도 될까요? 최고 한번 해줘야 될까? 최고 해줘야지. 시간 주면 할 수 있으니까 최고. 근데 시간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대. 그럼 이건 당연히 최고 없이 바로 해제입니다. 확인만 하시고, 자, 해제 효과예요. 548조이랑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원상으로 되돌립니다. 선의자라고 해서 뭐 보호해주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싹 다 받은 이익을 다 돌려줘야 돼. 근데 이제 단서조항에 제3자 보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뭘 붙여라?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매수인인데 이미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얘도 대금을 일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을이 끝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매매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서로 받았던 건 되돌려줘야죠. 그걸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서로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걸 부당이득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해제는 좀 더 엄격한 원상회복인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을이 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 이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죠. 우리 그 뭐라 그랬죠? 과실. 사용이익을 이제 과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과실은 가져도 될까요? 돌려줘야 될까? 무조건 원상으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받은 이익 전부를 다 줘야 돼. 선의하기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그럼 얘는 받은 대금에 원금만 주면 될까요? 이자 붙이라는 거야. 얘도 이자 붙여야죠. 언제부터 붙여요? 받은 날로부터. 나중에 가면 이제 뭐라고 내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받은 날. 또 이렇게도 말하죠.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OX? 틀리죠.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해제 규정이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급적으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소급효가 있고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이 소급적 실효가 되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기는 거야? 제3자. 그래서 548조랑 단서에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규과정 가서 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죠.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등기가 이제 넘어간 거지. 근데 을이 또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럼 병에게 현재 등기가 넘어왔는데 을이 끝까지 잔대금을 주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뭐한다?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누구에게 당연 복귀가 돼요?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 복귀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애가 이 등기를 보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갑에게 복귀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얘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법 마무리할 단계잖아요. 지금까지 무효 취소되었을 때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규정은 딱 어디서만 나왔죠? 비, 통, 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제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해제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무효등기인데 얘가 그걸 모르고 샀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이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보호해 주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총칙에서는 뭐밖에 없었다? 비통착사. 그리고 지금 뭐 나왔어요? 해제. 그럼 얘가 해제되기 전에 취득했을 수도 있고요. 해제 후에 취득했을 수도 있지. 해제 전과 후인데 해제 전이면 선악불문 무조건 취득 보호합니다. 해제 후에 샀으면 선의자만 보호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았어요. 근데 얘가 이 부동산을 살 때 갑과 을의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산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살 때 얘네 둘의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예상하고 산 거야. 샀더니 예상대로 해제됩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된다고요. 우기지 마시고 된다고. 자, 얘가 지금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 전에 산 거예요? 후에 산 거예요? 전에. 무조건 취득합니다. 해제 전이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판례예요. 판례.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어도 해제 전에 샀으면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미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미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고 해제가 됐고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되고 남아 있어요. 근데 샀대. 그럼 이때는 선악불문 보호한다, 선일 때만 보호한다. 모르고 샀을 때만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해제 전에 취득했으면 다 보호해주고 해제 후면 선이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법조문에 자 다시 보세요. 548조랑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이 3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를 나누는 거야. 우리가 비통착사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얘는 그냥 제3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해제되기 전이면 다 보호해주고 해제 후면 선의자만 보호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해제는 좀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단순히 이해관계만 맺었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위 등기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은 비통착사랑 또 지금 뭐 보셨어요? 해제는 뭐가 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면 해제 전에 취득했으면 뭐라고요? 선악불문. 근데 이를 확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 이후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 계약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입니다. 조문 한번 볼까요?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매계약은 일방은 뭘 주죠? 일방은 재산권 주고요. 상대방은 뭐 줘요? 대금 줍니다. 근데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급함으로써 성립해요.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해요. 약정.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라는 거야.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면 요물 계약이겠지. 근데 우리가 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낙성 계약이잖아. 요물 계약은 뭐밖에 없다? 현대 계보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교환도 마찬가지고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지 지급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약정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유의하실 점은 매매계약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재산권. 우리 시험에 그래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상권은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 OX. 지상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걔는 물건은 아니지만 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채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매매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매매 목적물은 재산권이고요. 그 상대방은 뭘 줘야 돼요? 대금. 반드시 대금은 금전이어야 합니다.
돈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대방도 재산권을 주면 그건 매매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교환이지. 예를 들어 제가 집을 하나 구합니다. 근데 집을 얻으면서 반대급부로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매매요, 교환이요? 교환입니다. 매매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자, 성질 나오죠. 성질.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입증 방법으로 쓰는 거지 구두 계약은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인 거예요.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불요식이고 그 얘기고요. 일방은 재산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반대 급부는 금전이어야 한다.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걸 주게 되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나올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은 사실 이건 우리가 법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보통 계약금 얼마를 주죠? 10% 정도 주잖아요. 1억. 뭐 법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1억을 줬어요. 근데 괜히 한 것 같아. 그럼 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도인이야.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배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약금이에요.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해약금이란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하나의 독립한 뭐예요? 요물계약.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계약금은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매매 기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럼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여기에 따라오는 종된 계약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할까? 함께 주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자, 계약금의 종류, 증약금. 이건 예외 없어요.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증약금이라는 건 뭐야? 주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뭐 해주는 거야? 증명, 입증해 주는 거죠. 가끔 출제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시험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은 나중에 볼 거고 그럼 이제 시험은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해약금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밑에 자세하게 나오죠. 해약금의 추정. 자, 일단 해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야. 야, 내가 하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2배 주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걸 입법화 시킨 거죠. 1항 매매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돈 준 사람은 포기하고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문 읽어보니까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래요? 임의 규정이래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전까지는 싹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죠.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다 이거 뭐 서로 계약의 당사자인데 누가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약자예요? 약자는 없지. 그죠? 매도인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물건이 있네? 매수인은 돈이 있죠. 그럼 기분 나쁘면 안 사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네가 부담할래, 내가 할래 합의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를 적용한 이 551조는 뭐냐면 손해배상 규정이에요.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해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일까요? 약정 해제일까? 아까 법정 해제는 뭐가 있었죠?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불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지 누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계약금이에요. 자,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되는 게 바로 계약금 계약이죠. 그럼 어느 게 주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랑 계약금 계약 중에서 얘가 주된 계약이고 얘는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계약금 줘야지. 그럼 그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야.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한다. 전부 지급해야 될까요? 일부만 지급해도 될까요? 전부 지급해야 돼. 전부. 만약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주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계약금을 줬으면 임의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2배 주고 포기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계약금 계약을 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은 매매 계약 중에 어느 게 더 구속력이 강하다는 거야.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은 게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돈도 주고 했으니까 이거 훨씬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금 줬으면 하기 싫으면 금전적 손해만 보면 되는 거야. 나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 계약금 가져가 또는 받은 애는 2배 주면 되죠. 근데 계약금 계약을 안 했으면 주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얘랑 얘랑은 별개의 계약이니까 꼭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얘랑 얘랑 하나예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거래할 때 보면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하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별개 계약입니다. 주종의 계약이지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죠. 매매 계약하고 며칠 있다 계약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유가물, 물건을 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 계약금은 뭘 주죠? 돈 주지. 근데 이제 꼭 거기에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계약금의 역할, 기능, 최소한의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증약금이에요. 예외 없다. 언제나 증약금.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교부한 을은 하기 싫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요. 받은 값, 수령한 사람은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죠. 얘가 계약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을은 하기 싫으면 1억 손해보면 되고요. 값도 하기 싫으면 얼마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1억 손해보면 되지. 받은 1억에 지 돈 1억 얹어서 2억 주면 끝나는 거니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이었어요. 계약금 1억 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중도금 날짜, 잔금 일자를 정했는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왔는데 이 땅의 시가가 무지하게 오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야. 그럼 갑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2억 주고 끝내는 게 나을까? 2억 주고 끝내는 게 낫겠죠. 갑이 나 안 한다. 2억 주고 끝내는 거야. 갑은 치사해요? 정당해요? 정당해요. 이건 둘이 그렇게 하기로 뭘 한 거야?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2억 줄라 그랬더니 을이 안 받아요. 왜? 받으면 계약이 끝나니까 얘가 이제 잠수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정당하게 끝내기 위해서 배액을 법원에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을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배액이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이런 계약금 해제는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보통 을이 뭘 주면 착수했다고 하냐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그럼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해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중도금까지 줬어요. 그 후에 막 개발 계획이 발표돼. 갑이라는 애가 받은 중도금이랑 계약금 2배에서 얘한테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나중에 이행해야 돼. 그런 해제 인정 안 돼. 이럽니다. 그럼 갑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내가 등기 주나 이럽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소송해야 돼. 잔금 공탁하고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금 해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중도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이행의 준비 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행의 준비는 딱 이 단어 보세요. 준비는 착수일까요? 착수 전일까? 요 착수 전이에요. 착수 전이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착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았대. 그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는 건 착수예요? 준비예요? 이건 준비예요. 이 상태는 아직 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방이라고 돼 있어요. 일방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만약에 갑은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줬대. 계약금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이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러면 착수는 약정된 일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24일이에요. 근데 오늘 며칠이죠? 12월 3일인가요? 네. 12월 3일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그럼 얘가 그걸 막으려면 뭘 줘야 돼요?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 주는 날짜가 아직 20일 남은 거야. 그러면 이 을은 오늘 그냥 중도금을 줘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약속한 24일이 되어야 중도금을 주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그렇죠. 오늘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착수하여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면 12월 24일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중도금 입금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갑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갑이면 바로 계좌 폐쇄해야 됩니다. 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렇죠?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약서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당구장 표시하고 중도금은 약정일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하면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해제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급표가 있죠. 처음부터 해제해버리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요? 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건 법정해제다, 약정해제다. 약정해제. 원상회복 없어요. 두 가지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꼬드기겠지.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내겠죠? OX? 틀려요. 그럼 여기서 이게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서 안 되는 건 어떤 말 때문이죠? 이 말 때문이에요. 포기.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의무 위반이니까. 근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했다는 건 채무 불이행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예요? 계약금,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설령 손해가 있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요? 마찬가지지. 갑이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니까 을 입장에선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계약금 해제는. 그리고 원상회복은 나올 수가 없지. 아까 우리 법정해제에서는 서로 주고받은 거 원상회복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원상회복이 나올 수 없냐면 지금 준 건 뭐가 전부예요? 계약금. 얘는 언제만 생기는 문제냐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생기는 거야. 뭘 착수한 게 있어야 원상으로 돌리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원상회복이 논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계약금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근데 말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2배 줄게, 해제다 이러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배 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배액 제공이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공탁은 필요 없다. 자, 해제는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 밑에는 뭐 이행의 준비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마지막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즉 계약금 해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고요. 자, 해제 효과 중요하다고 한 건 뭐였냐면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다 그랬죠? 중요한 게 손해배상. 손해배상, 원상 회복은 계약금에서는 나올 수 없다. 요거 얘기한 거죠. 손해배상과 원상 회복은 없습니다. 다 보셨고요. 담보 책임은 이번 과정에서 안 본다고 했고 좀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려워서 열심히 했더니 이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양도 많은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나와요. 137쪽입니다. 임대차. 일단 이건 지금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가 아닌 일반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죠.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특별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만약에 주거 용도로 주택을 빌렸다라고 써 있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 주임법이고, 상가 건물을 임대차에 쓰면 뭐가 적용된다고요? 상임법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임대차는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상의 임대차를 보는 거야.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임대차는 필수 요소가 뭐야? 차임. 차임 지급을 약정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이다. 그래서 1번에 그 얘기 나오죠.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는 목적물이 물건을 빌려 쓰는 거야.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빌려 쓰면 이건 임대차가 아니라 그냥 무명계약이에요. 그리고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 계약은 반드시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없어도 돼요? 채권 계약은 없어도 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이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못하면 그때 책임을 묻는 거지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간.
중요하죠. 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요. 판례는 영구의 임대차도 인정된다라고 봐요. 최근 판례였고 옛날에는 우리 민법 651조에서 임대차는 일정한 임대차 빼고 20년을 못 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651조가 헌재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요. 조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규정의 조문이 위헌으로 날아가니까 이게 그러면 영구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판례가 명시적으로 임대차는 영구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구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본 거 뭐 있었냐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안 봤지만 지역권이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영구 약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묵시의 갱신 다 보신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다 본 거예요. 언제 본 거죠? 우리 민법에서 묵시의 갱신이 규정되어 있는 건 딱 두 군데입니다. 전세권, 건물 전세권, 그때 하면서 빨간 글씨는 임대차여라고 했던 거죠. 그럼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기간이에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기간은 동일한 게 아니죠. 정함이 없는 거야.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그 전세권 할 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둘 다 몇 개월이었어요? 둘 다 6개월이었는데 임대차는 비교적 누구에게 유리하게 정해준다? 임차인에게. 그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 그 얘기 나오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누가 통고한 게 나왔어요? 임대인이 통고했어요.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통고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얼마? 1개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묵시의 갱신은 딱 두 번. 전세권에서 한 번, 그리고 어디서 한 번 나와요? 임대차에서 한 번. 자, 임대차 효력이요. 그러니까 임대차 효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로 나와요.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면 임대인의 권리가 많이 나올까요? 임대인의 의무가 많이 나올까? 의무가 많이 나오고요. 임차인으로 가면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나와요. 특히 임차인의 권리는 매년 출제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뭘 받아야 돼요? 차임 받아요. 차임 줘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증액해줘 라고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목적물은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 자,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임차인에게 인도해서 사용하게 해줘야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인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돼.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를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하는 거야. 우리 그 용익물권 있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그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 용익물권이니까 수선 유지를 소유자가 해줘요. 그 권자가 알아서 해야 돼. 권자가. 그래서 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비용 중에서?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임대차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자,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해준다고요? 임대인. 근데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건 누가 알아서 해야 될까? 임차인. 임대인이 막 우리 집 와서 뭐 전구 갈아 껴주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제가 해야지. 근데 사소하지 않은 건 누가 하라고요? 임대인이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소하지 않은 것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그러면 나머지 거 다 임차인에게 부담시켜도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대규모 수선입니다. 대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돼? 임대인이 해줘야지, 대수선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원칙, 수선 유지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합니다. 근데 사소한 건 임차인. 그럼 나머지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하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하면. 근데 임차인에게 전가시켜도 되는 건 뭐는 안 된다? 대규모 수선, 대수선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 것들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데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어요. 다만 특약에 의해 면제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거고,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대수선.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고요.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뭐 당연한 거죠. 누가 방해하면 소유자가, 임대인이 제거해줘야 되고, 임차인의 권리. 중요한 게 이제 슬슬 나오죠. 제일 기본은 사용하는 권리니까 임차권이죠. 막 쓰면 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용법으로 써야죠.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조문 볼게요. 621조. 임대차의 등기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원칙은 대항력이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이런 거 봤는데,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얘가 임차권자예요. 자, 임차권자는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된 병이 요 임차인에게 너 갑이랑 계약했지? 내가 새로운 소유자야. 그만 나가줘. 이러면 을은 야, 사용기간 남았어 라고 항변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소유자니까 얘는 뭐야? 채권자야, 물권자야?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격언을 얘기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뭘 했더라면, 임차권을 등기했더라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를 12월 1일 날 했는데 이 소유자가 12월 4일 날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 자, 12월 1일 날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온 애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임대인이 등기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주겠죠. 자, 보세요. 당사자 간에 무조건 언제든지가 아니라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좀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안 해줘도 돼요. 그럼 대항력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등기했어요. 등기했다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만약에 등기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요건 뭐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622조예요. 자, 1항 보세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뭘 빌렸다고요? 건물 빌린 거야? 토지 빌린 거야? 토지. 건물 지으려고 땅 빌린 거야. 그럼 얘는 등기하지 아니었어요. 임차권 등기를 안 했대. 그래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이 지금 보세요.
자, 620. 방금 보신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요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땅 주인이 안 해준대. 등기 없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요 을은 토지 임차권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위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을이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만들어내는 법을 규정한 거야. 자, 이 건물은 누구 거야? 을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줘도 뭘 등기하면? 건물. 자, 건물 등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사실 매우 독특한 규정이에요. 뭘 등기했더니? 임차권이 아니라 건물 등기했더니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까? 등기한 때부터요. 그럼 만약에 건물 등기 전에 토지의 물권자가 들어오면 걔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예를 들어 A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얘가 건물 등기를 나중에 한 거야. 그러면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빨라요? 토지 저당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그럼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왜? 뭐 뒤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건물 등기를 먼저 하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면 얘가 저당권 위에 있는 임차권이죠. 경매로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겨요. 그러면 이 622조를 둔 이유는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을 보세요.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건물이 어떻게 됐대요? 멸실되거나 후패. 후패라는 건 이제 낡아서 못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항력은 필요 없죠. 그때는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요게 이제 622조. 요게 이제 취지를 좀 이해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다 끝나갑니다. 힘내시고요. 피곤하시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기본서 가지고 하는 수업은 2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4시간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26조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뭘 지출했어요? 필요비. 그럼 1항 필요비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고요. 2항은 뭐다? 유익비. 유익비는 뭐야? 가치가 증가된 거. 계량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 즉시.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시에 종료시. 그리고 유익비라는 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을 위한 비용 이런 건 유익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사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비용은 배제할 수 있어요. 아까 누구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시켜도 된다? 임차인. 그럼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시키면 수선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예요.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은 부속물이라는 건 무엇을 빌렸을 때 나오는 거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요. 공작물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토지 임차인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가 이건 지상권 할 때 봤는데 토지를 빌린 사람은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뭘로 갔죠?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 건물을 빌리면 무슨 매수? 부속물.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건물을 임차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하나 설치했어요. 근데 이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누구 거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천정 합판을 교체합니다. 그럼 이건 독립성이 있어요?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 그럼 뭐 임차인 거예요? 임대인 거야? 임대인 거야. 그러면 그때는 비용의 문제로 가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벽걸이 TV 또는 캠, 벽걸이 에어컨 이런 건 전부 다 탈부착이 용이한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아저씨가 이거 사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속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 근데 임차인이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줘 이러면 임대인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제한이 들어가요.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뭐라고 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세요. 임대인으로부터 뭐 했어요? 매수했대. 그러면 요거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했다면 끝나고 나갈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하지 않고요. 임차인이 임의로 붙인 거야.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끝나고. 떼서 갖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면 부속물 매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건 무슨 문제다? 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볼게요. 일단 비용 나왔어요. 비용. 비용은 필요비, 즉시. 유익비는 언제라고요? 종료시. 종료시. 필요비는 기간 중에도 즉시 받을 수 있고요. 유익비는 종료시예요. 행사기간 얼마였어요? 6개월. 언제부터 6개월이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시험에 이게 틀리게 내면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틀립니다.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지 종료한 날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자,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비용을 안 빼줘. 그럼 비용을 안 주면 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유치권 할 때 봤죠.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 그럼 그 비용과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있죠. 그 목적물에 쓴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본 게 대표적으로 뭐 시계 수리비, 임차인의 비용, 공사대금 이게 대표적이죠.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 되면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 6개월, 임의규정, 유치권 가능.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다? 부속물 매수예요. 근데 이건 토지 임대차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뭐예요? 건물 임대차. 우리 작년 시험에 다음 중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정답 부속물 매수 청구야.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임대차 끝나면 갑에게 뭘 청구한다고요? 부속물 매수요? 지상물 매수요? 이건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사달라는 거고 이건 건물에다가 설치한 걸 사달라는 거야. 언제? 기간 중에도 된다? 종료시 한다? 종료시. 그리고 얘는 이름이 청구권인데요. 그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을이 매수를 청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버리는 거야. 형성권이다. 그리고 누구의 권리예요? 임대인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 행사 못하고요. 자, 종료시 하는 거예요. 기간 중엔 못하고 종료시. 두 번째, 독립성이 없어도 된다? 있어야 한다? 독립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설치한 게 갑이 건물주인데 을이 임차해서 물건을 설치했는데 요게 물건의 일부가 돼버렸대. 그럼 누구 거야 이거? 임대인 거지. 그럼 사주세요. 이거 아저씨가 사세요 라고 할 수가 없죠.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독립성이 없으면 뭐로 간다고요? 비용, 유익비 주세요. 일로 가는 거고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줘 이러면 임대인 곤란하잖아요. 그럼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아무거나 붙여놓고 사주세요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대표적인 강행 규정.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임차인. 그럼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강행 규정이고요. 자, 그리고 차임 연체. 임차인이요. 얘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당했어요. 그럼 의무 위반으로 소멸당한 애가 이거 사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 행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속물 매수는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되냐면 특수 목적, 일시 사용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을 위해 자기의 무슨 영업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한 거면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일시 사용 임대차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숙박업. 예를 들어서 호텔에 숙박하고 뭐 설치하고 사주세요. 이게 돼야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특수 목적 일시 사용 나오면 그냥 보너스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유치권은 안 되고요. 대신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뭐는 된다? 동시행 관계는 인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사실 요것만 기억하시면 틀리진 않습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권리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토지 임차인의 뭐가 나올까? 건물 임차인의 뭐가 나왔어요? 그럼 토지 임차인 하면 지상물 매수가 나오겠죠. 그건 뭐 따로 안 봅니다. 다 본 거라서. 언제 받느냐? 자, 보세요. 기억이 이렇게 슬며시 날 거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하면 283조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283조 어디서 나왔던 거 이거? 지상권자. 그럼 우리가 지상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요. 그럼 지상권을 설정했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부터 해야 된다. 갱신 청구. 그래서 우리가 283조 보시면 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요. 설정자,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 청구한다? 매수를 청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빌려줄 때는 뭘 각오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지상물 매수를 해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이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당했어요. 그때는 얘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언제만 한다?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하는 권리죠. 중복되는 거고. 근데 이건 뭐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규과정 가면 판례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지상권에서 판례가 많이 나올까요? 토지 임차권에서 많이 나올까?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지상권이랑 토지 임차권 중에서 제가 땅 빌려주세요 하면 저한테 뭐 설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 왜? 지상권 왜 안 해주실 거야? 저한테 센 권리를 줄 이유가 없죠. 지상권은 엄청 센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는 별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다 뭐라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임대차의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몇 장이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고. 자, 임차인은 차임을 내야 되는데 얼마가 안 되면 해지당하냐면 2기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 점은 2기에 뭐 하면요? 달하면. 그러니까 연속된 2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분이 2기면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얼마가 되면? 200만 원 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어요. 우리 임차인이 9월 달에 차임 내고 10월 달에 안 내고요. 11월 달에는 또 주네. 12월 달에 또 안 주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되진 않아도 2기에 달했죠.
또는 우리 임차인이 월세가 100만 원인데 꼬박꼬박 매달 50만 원씩만 줍니다. 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치면 얼마야? 200. 이익에 달한 거죠. 이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된 이익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누적분이 이익에 달하면 돼요. 자, 보관 의무는 뭐 당연한 거니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전대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 또 빌려주려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임대인 동의 받으라는 거야. 받아야 돼. 안 받고 했다. 배신입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이거예요. 지금 방금 보신 조문인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차해 주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럼 이때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은 양도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라는 문제예요. 효력 요건일까요? 대항 요건일까? 만약에 효력 요건이라고 하면 이 양도 전대차 계약을 동의 얻지 않고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야. 효력 요건이면. 대항 요건이면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자,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냐면 대항 요건으로 봐요. 그럼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걸 무효하면 안 돼요. 왜 무효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양도 전대차 계약이 무효면 병이 갑에게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무효면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무효면 계약은 이미 하늘로 사라진 거예요? 그럼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계약이 유효해야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라도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책임이 생긴다는 건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지 그런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은 왜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전대차 하면 해지 사유로 뒀느냐?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지금 누구를 믿고 빌려준 거예요? 임차인을 믿고 빌려준 거야. 근데 이 을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병에게 넘겼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러니까 이러한 배신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얘한테 빌려줬더라도 갑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동의가 없어도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옵니다.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케 한 경우. 임차인 제가요. 친구한테 방 한 칸 정도 쓰게 하는 거 임대인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배신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위 가구점 판례인데 이 을과 병이 부부였던 거예요. 부부. 그러니까 을이 남편, 병이 아내였는데 임차권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입니다. 근데 얘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야? 내 동의 없이 쥐들끼리 양도하네? 계약은 해지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둘이 부부관계라면 을과 병이 같은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넘긴 건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없다. 가구점 판례 부부끼리 임차권 양도한 사건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률 관계들이 더 나올 텐데 일단 뭐 여기서는 요 내용까지예요. 보세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외 두 가지예요. 얼만큼 쓸 때. 소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째 줄에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가구점 판례예요. 부부끼리 양도한 사건.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 둘째 줄에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전대의 효력 요건은 아니고
대항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은 무효다. 그래도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해서 4주에 걸쳐서 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과정은 10주로 되어 있어요. 10주간 보고 10주에 아마 다 못 볼 거예요. 한번 보강이 있을 겁니다. 따로. 특별법은 따로 보강해서 하루에 다 끝낼 거니까 다음 주부터 돌아가시는 발걸음 무겁게 해드려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가지고 차례대로 내용을 볼게요. 4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